미국 정부의 국채를 2008년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줬거든요. 2008년도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내국인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MMF라든지 걔들도 고금리의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늘린 거고, 워렌 버핏도 수백조 원을 여기다가 박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요, 앞으로 인하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또 다른 대체 투자처를 찾아서 앞으로 MMF에서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데 미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금리 단기채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지출 대비 이자 비율이 13%까지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금리 장기채로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수요를 만들려면은 미국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붕괴가 나와야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수요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차환 발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를 위한 1년 정도의 시장 붕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오늘 컨텐츠의 포인트는 미국 전체 경제 규모 대비 미국 전체 부채, 정부의 부채, 기업의 부채, 민간의 부채, 금융기관의 부채 등등의 합계가 미국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얼마나 커졌고 지금 연체율이나 리스크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게 더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전체 경제 규모 GDP는 2023년도 기준으로 27.4조 달러입니다. 원화로 따지면 3경 8,50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부채가 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지금 부채가 거의 70조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해외 언론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파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적인 부채의 금액보다 이 부채에서 나가는 이자의 금액이 과연 정부 전체 지출액 대비 몇 %나 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민간인으로 따지면은 대출 금액 대비 이자율이 몇 %냐, 그 이자율이 나의 한 달 총 지출액 대비 몇 %냐, 이거를 보는 개념이라서 이것만 제가 잘 갚을 여력이 되면은 사실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일단은 정부 부채 사이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 부채는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고요. 특히 2008 금융위기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코로나 이후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30조 달러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에서 나가는 이자의 비중이 나의 월 지출액 비중 대비 몇 %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미국의 세수 그리고 미국의 지출 변화를 살펴보니까 정부의 그 지출 안에서 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출액 대비 그 국채의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전체 지출의 2015년도에는 6.1%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이게 13%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가 사회, 복지, 국방 등등에 쓰는 예산이 있을 텐데 이 국채 이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연준이 이제 고금리 장기화를 2022년도부터 쭉 금리를 올려가기 시작할 때 바이든 정부가 무리해서 단기채를 엄청나게 찍어낸 영향이고요. 그 근거는 보시다시피 2023년도 이후에 갑자기 트레저리 빌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미국 전체 국채에서. 그래서 이 트레저리 빌이 차지하는 전체 국가 채권의 비중이 2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약 6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이 트레저리 빌이 뭐냐면 4호주에서 50주 정도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만기가 2년이 채 안 되는 그런 단기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단기 국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21%의 비중이나 차지하게 되었다. 2023년도부터 바이든 정부가 미친 듯이 단기채를 찍어내면서. 자, 근데 이 단기채가 왜 정부의 이자 부담을 이렇게 높였냐라고 보면은 단기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쭉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24년도에 다른 어느 채권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실제로 보더라도 이 단기채가 다른 노트들이나 좀 장기 채권들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만기, 2년 미만의 만기의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하는데 이자가 다른 채권들보다 장기채보다 훨씬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엄청나게 무리를 한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채권을 찍을 수밖에 없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라고 보면 미국 정부의 세수와 그리고 지출을 2017년도와 그리고 현재 2024년도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사이드, 우리나라 따지면 4대 보험 사이드죠. 그 4대 보험 사이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2017년도 대비 2024년도에 0.5조 달러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 나가는 지출은 얼마가 늘었냐면 1.3조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17년도 대비.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0.5조 달러가 늘었는데 나가는 돈은 1.3조 달러가 는 거예요. 나가는 게 거의 3배 이상 는 거죠. 들어오는 거 대비. 국가가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가 엄청나게 빡세진 겁니다. 전체 국가의 지출 예산이 한 2.5조 달러 증가한 걸 보면은 거기에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4대 보험 사이드에서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금액으로 얼마냐면은 1827조 원입니다. 1827조 원이 증가를 한 거예요. 이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재정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의료 사이드에서도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나가는 비용의 그 코스트,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지만 이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정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보장 사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국방비, 비국방비, 이자, 기타 등이 이제 지출에 있고요. 이제 정부의 세수 사이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유류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이 있는데 관세까지. 사실 유류세나 상속세, 증여세, 관세 이런 거는 사실 전체 세수액 대비 정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사이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정부의 세수 사이드에서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 유류세, 상속세, 관세 등에서 2017년도 대비 얼마나 세수가 증가를 했냐 보니까 0.8조 달러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정부의 지출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사이드를 빼고 국방비, 비국방비, 이자 사이드에서 얼마가 증가했냐면 1.15조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17년도 대비.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거는 비사회보장 사이드에서 0.8조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나가는 거는 1.15조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이러니까 재정 적자가 매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전 컨텐츠에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긴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력이나 인건비, 그 인력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요. 비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력에 대한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도 많지만.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정 적자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국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그 국채 수요가 없어지니까 단기 채권을 더 높은 이자로 발행을 하면서 수요를 늘리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자의 부담도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출은 더 늘어나고 세수는 더 적어지는 이런 구조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해서 나가는 이자가 정부 지출의 10% 이상까지 됐다라는 거는 지금 대소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재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채 수요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국방비나 비국방비, 이자 사이드를 손보려면은 제 의견은 국방비 같은 경우는 테크화에 대한 전환, 로봇을 활용한 경계라던가 그런 테크화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력이나 운영비를 감축해야지만 국방비라든지 다른 예산에서 인력 비용들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자로 나가는 비중이 이제 아까 정부 예산의 10% 이상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낮추려면은 저금리 장기채 차환 발행,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 단기채를 이제 갚아내기 위해서 저금리로 가는 트렌드에서 저금리로 장기채 발행을 해서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높은 이자 놔두고 낮은 이자 거를 나중에 사겠어요? 그때 되면은 이자 떨어지니까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사야겠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환 발행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정부의 국채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거 외에는 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차환 발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 이를 위해서 시장에 큰 리스크가 한번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산이 더 이상 더 버블로 가지 않도록 그 자산을 매입하는데 부채를 더 이상 늘려주지 않는다라거나 뭐 민간 부채를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쪽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걸 살 수 있는 그 다음 팔로워들, 다음 수요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부동산이든 뭐든 주식이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가중이 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저금리 장기채 차환 발행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과 같이 정부가 이자로 내는 비중이, 정부 지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민간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또 살려주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또 부채를 만들면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가져가기도 힘들 뿐더러 지출 대비 이자율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도 높은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은 민간 금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을 활용해서 인수를 장려하고 차라리 텍스 인센티브를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게 이 소비자 대출, 여기도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소비자 대출을 보면은 2020년도 코로나 직후에 이 대출의 금액이 가파르게 이제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전체 소비자 대출의 규모가 거의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1200조에서 1400조 원 정도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소비자 대출이 2021년도 말, 그러니까 22년도 초부터 이게 계속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최근에는 거의 3%까지 연체율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2년도부터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금융 비용들이 높아지면서 이 부담이 가속화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할부 대출의 이자율 변화를 보더라도 22년도를 기점으로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는 이제 72개월짜리 할부 대출 기준이고 자동차 할부 대출이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48개월짜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현재 이자 수준이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 이자율의 부담이.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게 이제 현재 금리 수준이 2008년도 당시의 금리 수준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좀 더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개인 대출의 이자율도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를 이미 진작 뛰어넘어서 거의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 막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올해 말까지 야무지게 이 리스크를 잡지 않고 내년도로 톱수를 하면은 내년도 트럼프 정부에서 엄청난 시장 붕괴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그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걸로 또 정치적으로 어택을 하거나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다루고 싶었던 게, 이게 이제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에요. 이게 20년도 코로나 때 저축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 소비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잠깐 풀렸을 때 또 보복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21년도 때 또 코로나 기승하면서 저축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이제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줄어들고, 그리고 22년도 이때는 저축이 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기업들의 세일즈, 뭐 주가들이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실적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보니까 22년도까지 이제 보복 소비가 끝나고 사람들이 또 대출을 미친듯이 늘려요, 소비자 대출을. 그렇게 대출을 미친듯이 끌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또 23년도에 소비를 계속 이어간 거죠. 보복 소비의 이 영향이 이어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이렇게 미친듯이 이렇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체율이 이렇게 또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계속 막 미친듯이 땡겨가지고 소비를 계속 해나갔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고금리 장기화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애플의 이게 지금 연도별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전년도 대비 올해,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도, 이게 어떻게 매출이 얼마나 증가를 했냐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건데, 코로나 직후 보복 소비 처음 나올 때 39%나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과거에처럼 보복 소비로 엄청난 소비를 만들어낼 시간은 지났다, 이 정도의 고점까지 올라온 실적이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2025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저축률도 다 끝났고 이제 보복 소비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
저축률이 이미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끌어 썼을 때, 이렇게 2022년도부터 이걸 미친 듯이 끌어 썼을 때 이미 이 끌어 쓴 거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또 됐다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연체율이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할부라든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를 만들고 이게 디폴트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소비자 대출 사이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대출 사이드도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대비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정부가 돈을 또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해결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금리도 계속 내려가는데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누가 또 이 국채를 계속 받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뭐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 대출의 뭐 연체율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연체율뿐만 아니라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어가거나 결국 이걸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손실 처리를 하는 대손상각률도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4.5%까지 이렇게 높아진 상태인 거죠. 이게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잡았을 때, 재정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답이 없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카드론의 대손상각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초입부와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그 파산 건수가 2022년도 금리 인상을 하는 2022년도부터 가파르게 파산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늘어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비자 사이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못 내고 연체를 계속 만들고 기업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파산도 계속 늘어나는 뭐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물론 금리의 부담도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이드도 22년도부터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연체율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만기가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다가오는 총 만기액이 1,000조 원 이상이거든요. 2025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4,500억 달러니까 거의 한 6, 700조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20%, 25% 정도가 지금 은행에서 나가 있는 거고, 이 대출 파란 색깔 부분. 은행에서 나가는 이 대출에서 이 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대손상각률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금 회수나 이자 회수가 안 된 부실 채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나가 있는 대출 사이드가, 론 사이드가 이 CMBS인데, 이 CMBS 특히 오피스 사이드의 CMBS의 연체율이 지금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 끝점, 금융위기 직후에 엄청나게 올라간 그 CMBS의 연체율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업용 부동산 사이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돈을 풀거나 해서 막아야 줘야 되겠지만, 정부도 지금 지출 대비 국채 이자로 나가는 이자 비중이 13%를 넘어선 상태에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빡셀 뿐더러 이자 때문에 정부 재정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두 번째 금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국채의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국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정부가 이 초록 색깔 부분이 세수고 이 빨간 색깔 부분이 지출이에요.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부터는 세수는 훨씬 적은데 지출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고, 코로나 때 이게 또 미친 듯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수와 지출의 차이만큼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왔었는데, 2023년도 때 발행한 그 단기 채권 트레저리 빌이 전체 정부 국채의 20%나 차지하고, 그때 이자가 5% 뭐 이상까지 됐던 그런 상태이고, 그걸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미국 MMF 사이드입니다. 미국 머니마켓 펀드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보면은 전체 MMF 포트폴리오의 24년도 10월 기준으로 81%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의 지금 높은 이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MMF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은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계속 인하가 돼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계속 이 미국 정부의 국채에 묶여 있을 것인가,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 이탈할 자금들이 훨씬 늘어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다른 대체 투자처를 찾아서 떠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미국 정부에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의 국채를 2008년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줬거든요. 뭐 일본이나 중국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줬어요. 근데 2008년도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내국인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국인들이 뭐 MMF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사준 건데 걔들도 높은 이자 고금리의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늘린 거고 워렌 버핏도 수백조 원을 여기다가 박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요. 앞으로 인하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또 다른 대체 투자처를 찾아서 앞으로 MMF에서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데 미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단기채, 고금리 단기채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지출 대비 이자 비율이 13%까지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금리 장기채로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수요를 만들려면은 미국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붕괴가 나와야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수요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차환 발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를 위한 1년 정도의 시장 붕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정부의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는 트렌드에서 정부 국채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었을 때 내국인들의 수요가 많이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을 다시 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 정부 국채 소유를 얼마나 하고 있냐 각각 그 국가별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일본이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미국 정부의 국채를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거의 넘버원이었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때 엄청나게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산 거죠. 14년도까지. 근데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줄여놨고 일본도 늘리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케이,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도 하고 있고 하면서 미국의 국채를 막 팔아 제끼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다 치자.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일본이 다시 미국 국채를 늘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일본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매입한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엄청나게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엄청 세지니까 더 싸게 미국 국채를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반대로 엔화가 초약세로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이렇게 안 늘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엔화 강세를 다시 유도를 해서 일본 너네 지금까지 엔화 약세로 이득 많이 보지 않았냐, 수출도 많이 늘고 실업률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경제도 많이 성장하고 기업들의 주가도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제 다시 이거를 정상화 시켜야겠다라고 한다면 일본이 엔화 약세를 다시 엔화 강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결국 수출 사이드는 완전 빠그라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수입을 엄청나게 싸게 가져올 수 있는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그러면 내수 시장에 이제 포커스를 할 때가 된 거죠. 그럼 내수 시장이 또 엄청나게 또 살아나고 엔화의 강세가 일어나니까 또 해외 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야지만 또 다시 일본을 주도로 해서 해외 국가들의 미국 국채 수요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국의 수요 감소를 해지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는 미국 S&P 500이랑 그 미국 주식 마진 거래,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그 마진 거래액의 변화를 보면은 S&P의 성장과 동일하게 마진 부채도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왔거든요. 보라 색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마진 부채가 거의 8천억 달러 정도의 그 마진 대비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진 부채가 11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가 빚으로 이루어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 규모 대비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거의 2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도 때 한 110%, 그리고 IT 버블 때 이게 한 140, 150%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20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버블이 상당히 껴있는 상태이고 그 버블에 상당한 부채들까지 이렇게 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고 막 무너지면은 마진콜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순식간에 밀릴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 나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10%를 차지하는 애플을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대부분 이렇게 재무활동 현금으로 다 썼거든요.
근데 재무 활동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에요. 이렇게 자사주 매입 금액으로 대부분을 쓴 건데,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 높은 주가를 미친 듯이 유지하면서 주가 수익률 PER이 38배까지 올라갈 때 회사가 남기는 이익보다 주가가 38배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남기는 이익으로 38년을 일해야지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금 될 정도로 미친 듯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딱 19년도에 회사가 1년 동안 남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23년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한 30%, 40%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대부분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남기는 돈은 몇십 프로가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300에서 400%가 증가를 했네. 3배에서 4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계속 받쳐줘야지 여러분들이 비싼 가격의 주식을 던져도 이게 엑시시 쉬운데 주가가 3, 4배가 올랐어요. 회사가 남기는 것보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단 한 주를 바치는데 3배 이상의 돈을 과거보다 더 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의 우상향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받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버핏이 이제 주식 포지션을 이렇게 정리한 게 과거의 닷컴 붕괴 때와 유사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의 고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미친 듯이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애플을 거의 70% 정도 이렇게 처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24년도 4분기에도 아마 처분을 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테크주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거나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테크주의 붕괴를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이제 엔캐리 추가 청산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과거 2007년도 9월부터 미국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 인하 트렌드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엔화의 강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엔캐리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엔화의 강세,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가 일어났는데, 이런 자금들이 다시 유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리스크를 촉발시키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그 리스크가 앞으로 다른 대출들,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나 소비자 대출 등등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시장이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미국 증시도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캐리 청산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이유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저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또 다른 리스크를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이 볼 수 있는 그 회원 전용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남겨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부 예산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뭐 미국의 인구 구조, 뭐 통화, 에너지, 뭐 정책 방향, 뭐 기타 수혜주 등의 내용들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컨텐츠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선착순 200명 분에게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벌써 신청자가 170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 30명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